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매일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세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통찰력 있는 지식만 딱 선별해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부해 볼 재료가 꽤나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바로 일본의 유구, 그러니까 고기소 산업의 생산 비용과 농가들의 현실을 담은 심층 통계 보고서들이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방대하고 치밀한 데이터들이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근사한 식당에서 완벽하게 구워진 소고기를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불판 위에서 고기 익는 소리나 마블링을 보면서 우리는 보통 맛있다 이 생각만 하잖아요. 그렇죠. 식탁 위에 결과물만 보게 되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시선을 그 식탁 너머로 한번 돌려보려고 합니다. 고기 한 점이 여러분의 접시 위에 오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체 얼마나 복잡하고 아슬아슬한 경제적 생존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자, 이 복잡한 실타래를 함께 풀어주실 전문가님, 오늘 이 자료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들여다볼 이 숫자들은요. 언뜻 보면 그냥 정부부처에서 발행한 되게 건조한 농업 데이터베이스처럼 보일 수 있어요. 숫자가 빽빽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이게 단순히 소를 몇 마리 키운다 이런 1차원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한 국가의 식량 공급망이 환율 변동이나 국제 곡물 가격, 그리고 무역 자유와 같은 아주 거대한 외부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리고 재편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지표거든요. 경제 지표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통계들 속에 숨겨진 완벽한 소고기 한 점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가 치러야 했던 진짜 청구서를 한번 꼼꼼히 읽어볼 겁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 제일 먼저 머릿속에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셨을 텐데 저는 당연히 소고기 생산이라고 하면 한적한 시골 목장에서 송아지가 태어나고 그 송아지가 다 자랄 때까지 한 농부의 보살핌 속에서 크는 그림을 상상하셨죠? 네, 맞아요. 푸른 초원, 평화로운 농장 이런 거요. 그런데 통계를 보니까 산업 구조가 완전히 두 개의 다른 세계로 쪼개져 있더라고요. 아주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죠. 어미소를 키워서 송아지를 낳게 하고 일정 기간 돌보는 번식 농가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 송아지를 사와서 우리가 아는 고기가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사료를 먹여 살을 찌우는 비육 농가가 완전히 나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제조업에서 부품 하청 업체랑 조립 공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유구 산업은 철저하게 분업화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이 두 농가가 단순히 역할만 나눈 게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극적으로 변해왔다는 점입니다. 지리적 위치가 변했다는 건 이사들을 갔다는 건가요? 네, 농업의 지리가 철저히 경제성에 의해 재편된 거죠. 과거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예전에는 번식 농가들이 주로 산간 지역에 있었어요. 소가 먹을 풀이나 건초를 구하기 쉬운 환경이니까요. 그렇죠. 자연스럽네요. 반면에 송아지를 데려와서 살을 찌우는 비육 농가들은 보리 같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평야지대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역 생태계에 맞춘 아주 전통적인 배치였죠. 산간 지역의 풀, 평야지대의 곡물. 듣기만 해도 딱 맞아떨어지는데요. 근데 자료에 나온 현재 비육 농가들의 위치 데이터를 보니까 정말 의외의 장소에 몰려 있던데요. 어디에 있던가요? 푸른 초원도 아니고 넓은 평야도 아니고 거대한 화물선들이 드나드는 항구 근처로 대형 목장들이 이동해 있었습니다. 소를 키우는 목장이 바닷가 항구 근처라니 이거 어떤 경제적 논리가 작용한 겁니까? 그게 바로 현대 축산업이 직면한 딜레마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소를 우리가 원하는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로 살찌우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양의 사료용 곡물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하게 먹겠죠. 그런데 일부는 이 곡물의 절대 다수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미국이나 브라질에서 수만 톤의 옥수수, 대두가 거대한 화물선에 실려 항구로 들어오거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이 무거운 곡물을 배에서 내려서 내륙 깊숙한 농장까지 트럭으로 실어 나르면 어떻게 될까요? 운송비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물류 비용이 생산 원가를 다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비육 농가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 막대한 내륙 운송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사료가 도착하는 항구 근처, 간척지나 공장지대 인근으로 거점을 아예 옮긴 겁니다. 와, 자연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글로벌 물류망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지도를 다시 그린 거군요. 맞습니다.
이제 비육 농가는 전통적인 농업이라기보다는 수입 원자재를 가공하는 임해공업단지의 공장이랑 더 비슷한 형태가 된 거죠. 철저한 경제 논리 그 자체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효율성을 쫓아서 산업 구조가 변하는 과정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농가가 살아남았을까요? 제가 이 자료에서 본 농가 수의 변화 추이는 단순히 감소했다는 걸 넘어서 붕괴 수준이더라고요. 숫자가 아주 충격적이죠. 1991년에 일본의 소고기 수입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그 해에 유고를 키우는 농가 수가 전국에 무려 22만 가구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반토막이 나더니 2021년 기준으로는 약 4만 2,100가구만 남았어요. 22만에서 4만이라니 종사자의 80%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그 숫자는 농촌 사회가 겪은 엄청난 충격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저렴한 수입산 소고기가 밀려들면서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친 거고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한 영세 농가들이 대거 밀려난 거죠. 살아남은 농가들도 평범한 상태는 아니었겠죠. 그럼요. 살아남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규모를 엄청나게 키우거나 아니면 겨우 명맥만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였던 겁니다. 호소 사육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2021년 기준으로 일본 전역에서 사육되는 고기소가 총 260만 마리 정도인데요. 지역별 분포 파이 차트를 보면 특정 지역 쏠림이 엄청납니다. 네, 눈에 띄는 지역들이 있죠. 260만 마리 중에 가장 큰 비중인 21%, 즉 약 53만 마리가 북쪽 홋카이도에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남쪽 규슈 지방이죠. 가고시마가 13%, 미야자키 10%, 구마모토 5%, 그리고 다시 이와테가 3%. 몇 개 지역이 산업을 거의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이 지역적 편중을 우리가 앞서 말한 농가의 종류와 연결해보면 산업의 극단적인 양극화라는 더 큰 그림이 보입니다. 양극화요?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자, 유구 농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약 36,900가구가 어미소를 기르는 번식 농가라고 말씀드렸죠. 네, 4만여 가구 중에 대부분이네요. 그런데 이들의 경영 규모를 보면 놀랍습니다. 번식 농가의 약 30%가 소를 4마리 이하로 키우는 아주 영세한 규모예요. 평균을 내봐도 12.4마리에 불과합니다. 4마리요. 그 정도면 그냥 부업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소 키우는 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이 아니라 연세 지긋하신 분들이 벼농사나 밭농사를 병행하면서 뒷매당에서 기르는 겸업농가라는 뜻입니다. 평생 농사 지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송아지 애지중지 돌보는 풍경이 그려지네요. 정겹긴 한데 산업 관점에서는 고령화되면 금방 사라질 아주 아슬아슬한 구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항구 근처로 옮겨간 비육 농가들을 볼까요? 이쪽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철저한 기업화, 대규모화가 이루어져서 전국에 수천 마리, 심지어 3천 마리 이상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형 공장식 목장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4마리 대 3,000마리라니 극명한 대조네요. 한쪽은 가족농이 끄트머리고 한쪽은 막대한 자본이 들어간 기업형 공장이고요. 네, 같은 소고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공급망 안에 있지만 이 두세 개의 간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벌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본격적인 영수증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인데 소 한 마리를 태어나게 해서 고기로 키우는데 대체 돈이 얼마나 들까요? 2020년 기준 생산 비용 명세서를 한번 보시죠. 네, 번식 농가가 송아지 한 마리를 생산하는 비용이 대략 60만 6,187엔입니다. 우리 돈 수백만 원이죠. 그런데 이 송아지를 사와서 와규, 즉 거새우 한 마리로 키워내는 비용 농가의 생산 비용은 무려 132만 7,876엔입니다. 교잡종도 약 82만 5천 원이나 되고요. 이 비용 차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단순히 총액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두 농가의 비용 구조, 즉 파이 차트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짚어봐야 해요. 돈을 쓰는 곳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네, 번식 농가부터 볼까요? 사료비가 약 39%인데 그 다음으로 큰 비용이 바로 노동비입니다. 전체의 30%나 차지하죠. 노동비가 30%요? 현대 농업에서 인건비 비중이 그렇게 높아요? 사람의 손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니까요. 어미소를 돌보고 송아지가 안전하게 태어나도록 돕는 건 기계가 할 수 없습니다. 밤새워 출산을 지켜보고 연약한 송아지에게 일일이 젖을 물리는 아주 고된 노동 집약적 과정이죠. 아, 그래서 영세 농가들이 12마리 남짓밖에 못 키우는 거군요. 사람 손으로 다 해야 하니까요. 그럼
130만 엔이 넘게 드는 비용 농가는 파이 차트가 어떻게 생겼나요? 비육 농가는 가장 큰 비용이 바로 송아지 구매비, 즉 소축비입니다. 이게 전체 비용의 무려 62.5%를 차지해요. 금액으로 약 83만 원입니다. 사료비는 25%고 놀랍게도 노동비는 고작 6%에 불과합니다. 와, 132만 원 생산 원가 중에 시작하자마자 83만 원을 송아지 사는데 써버린다고요? 엄청난 초기 자본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정말 위기감을 느낀 징후가 하나 있었어요. 배합사료 가격 폭등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2006년부터 사료 가격이 계속 오르더니 특히 2022년에 엔저 현상까지 겹치면서 1톤 가격이 4만 3천 원대에서 8만 7천 원대로 완전히 폭등해버렸잖아요. 과거 최대 수준으로요. 그게 바로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매출 원가의 25%를 차지하는 사료값이 2배로 뛰었다는 건 대규모로 소를 사육하는 비육농가들에게는 당장의 생존을 위협하는 텐션이 조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2020년 평균 경영 상태, 즉 수익 성적표를 전격 공개하겠습니다. 과연 농가들은 이 지옥 같은 비용을 감당하며 돈을 벌고 있을까요? 한번 숫자를 살펴볼까요? 먼저 평균 17.1마리를 사육하는 번식농가의 1년 총수익은 약 1,794만 엔입니다. 매출은 꽤 커 보이죠? 하지만 농업경영비를 다 빼고 나면 순수 농업소득은 192만 엔으로 뚝 떨어집니다. 전문가님, 1년에 192만 엔이면 이거 전업으로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50마리 이상은 사육해야 합니다. 결국 대부분은 적은 소득으로 고된 노동을 견디며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가혹하네요. 그럼 반대편에 있는 거대 비육 농가들은 어떨까요? 평균 203마리를 키우는 이들의 총수익은 1억 2,421만 엔입니다. 1억 엔이 넘는 엄청난 매출이죠. 그런데 경영비를 제하고 난 순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주 충격적인 숫자죠. 네, 마이너스 213만 엔입니다. 적자예요. 1억 엔 넘게 고기를 팔았는데 적자가 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이례적인 적자가 발생했는가?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외식 수요 감소로 고급 와규 출하 가격은 뚝 떨어졌는데 앞서 말한 사료 같은 생산 비용은 치솟은 이중고 때문입니다. 파는 값은 헐값인데 키우는 비용은 폭등했으니 적자가 날 수밖에 없군요. 그런데 전문가님, 상식적으로 1억 엔을 굴려서 마이너스가 나면 당장 파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산업이 어떻게 붕괴하지 않고 유지되는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 이 산업의 가장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비육농가의 이 엄청난 적자는 정부의 보조금, 즉 육룡 비육경영안전교부금 제도라는 안전망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손실의 상당 부분을 보전해주기 때문에 파산하지 않고 돌아가는 것이죠. 결국 국가의 교부금이라는 링거를 꽂고 연명하고 있었던 거네요. 오늘 심층 탐구 내용을 갈무리해보면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맛있는 소고기 뒤에는 새벽잠을 설치는 영세 번식농가와 엄청난 자본을 굴리면서도 적자 위험에 시달리는 비육 농가 간의 섬세한 분업이 있었고요. 그리고 수입사료 가격 폭등과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라는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 서 있죠. 네, 정말 아슬아슬합니다. 전문가님,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화두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국제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폭등하거나 국가의 교부금 제도가 이 막대한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오르는 소고기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위태로운 균형을 보여주는 가장 정밀한 지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경제 시스템의 붕괴가 곧 우리 식탁의 변화로 직결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여러분, 오늘 저녁 고기를 드신다면 이 거대한 공급망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생존하고 있는 사람들과 숫자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